어느덧 신앙 강좌 이제 11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이게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냥 주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따라하기 원합니다. 신앙 강좌가 아니라 간증이라고 항상 말씀드렸고,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예수님만이 참 세상의 주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이 정말 이 천국 복음 이것을 또 깨닫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삶 속에서 이제 이 세상 현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 여정에 이게 잘못된 것과 영의 분별력을 이제 갖게 되었는데, 이제 그것을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또 부분적이고 또 편협하고 하나님의 지식에 의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 복음 전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이제 그것만을 기도합니다. 이제 5번째 그 주제로 이제 오늘은 그 철학 혹은 인문학이죠. 철학의 종말과 그 윤리의 위기, 윤리 위기로 좀 그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이제 그 동떨어져 있는 주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저희들이 살펴본 가운데 이렇게 연결되는 주제인데, 편의상 지난 세기를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20세기의 말씀을 드렸죠. 1900년대부터 시작인데, 그래서 전통적인 이쪽에는 관념론적인 흐름이 있었고, 대륙의 그 합리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경험론,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이 사상이나 생활의 그 양대 이렇게 그 사조가 있었는데, 이쪽에서 이제 막스 레닌주의가 유물론적인 그 막스 레닌주의가 이제 탄생했죠. 이제 그런데 이제 막스는 이제 이쪽의 관념론 쪽에서는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돈이 중심되는 산업혁명 이후로 이제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득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스 유물론에 특별히 막스는 이 자본주의를 이 모순을 이제 비판하고 이제 유물론적인 생각을 갖게 됐고, 이제 이 막스 엥겔스는 이제 이런 그 자본론을 통해서 이제 자본주의 모순을 지적하고 이제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의 이제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뒤집은 그 유물론적인 사상을 이제 만들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좀 이론적이죠. 그리고 학문적인데, 근데 이제 이 레닌주의라는 것은 막스 레닌주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레닌은 굉장히 실천적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을 추구하고 아주 삶에서 이렇게 사회 변혁을 추구한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뭐 중국의 마오도 마찬가지죠. 마오도 상당히 실천적이고, 그 중국의 상황에 맞게 중국은 이렇게 그 소련의 이렇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오도 이제 이렇게 사회 변혁에 그 막스 레닌주의가 들어있긴 하지만 그 중국의 상황에 맞게 이제 이것을 이제 변형시키고 아주 실천적 과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러한 가운데 가장 이제 이게 유물론 이 막스 공산주의 실천적인 것이 누구였냐면은 스탈린이었는데, 스탈린이 정말 그 아주 참 비참한 독재와 또 이렇게 공산주의 이상과는 완전히 다른 이런 정말 현실에 그 너무도 그 악하고 참 비참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스탈린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여기 실망을 한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 독재에 대해서 고통받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자본주의 쪽에서는 계속 이제 이 자본에 의한 인간 소외를 낳고, 그 관념론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돈이 주장하는 것인데, 말만 뭐 강단에서 또 사람들이 뭐 정부에서 이런 이데올로기, 지배 이념이나 이런 종교적인 위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그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것이 이제 특별히 이제 1, 2차 대전을 통해서 이게 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자본주의의 이런 비인간적인 모습, 돈이 이 중심이 되는 일상 속에서 극심한 소외를 느끼고, 또 여기서도 이 독재에 대한 이 실망과 소외를 양쪽에 다 소외를 느껴서 이제 물론 이때가 시작은 아니지만 1, 2차전 후에 실존주의가 득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의 이제 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이 사회에 대한 부조리, 그리고 이렇게 소외, 그다음에 불안, 이제 이런 것들. 실존주의는 이런 관념론적인 전통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본질, 이것들을 거부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 실존만이 있을 뿐이고, 이제 이것을 우선시하는 이제 이런 실존주의라서 이렇게 불안하고, 우리가 세상에 내려 던져진 존재지만은 책임성을 가지고 이제 현실을 부딪히면서 이제 살아가야 될 이제 과제들을, 책임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게 실존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 또 몇몇 주요 실존주의자들과 또 신학적인 면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실존주의가 두 번째고, 또 이렇게 유물론이 이제 첫 번째 주제였다면 공산주의가 첫 번째 주제고, 실존주의가 두 번째 주제였다면, 세 번째 주제로는 이제 크리티컬 휴머니즘, 그러니까 비판적 인본주의, 비판적 인간주의, 비판적 인본주의가 이제 이것이 이제 생겨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실존주의적인 것보다도 사회 현상 속에서, 특별히 이제 이 막스의 한계, 공산주의 한계를 깨닫고, 유물론의 한계를 깨닫고, 여기서 정신적인 것, 그리고 이렇게 관념적인 것들을 수용하면서 네오막시스트들이 생겼다고 그랬죠. 네오막시즘. 네오라는 건 뉴전, 새롭게 이제 신막스주의자들이 생겨나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관념론적인 것들, 또 자본주의적인 요소들도 수용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이제 이걸 변증법적으로 이제 수용하려고 애쓰고, 또 이쪽 자본주의 쪽에서, 관념론 쪽에서는 특별히 당시 헤겔 좌파, 헤겔이 이 관념론이죠. 이게 절대 정신으로 정신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물질보다는, 근데 헤겔 좌파들이, 좌파라는 것은 이렇게 막스 유물론이나 이런 쪽으로 더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헤겔 좌파들이 또 이쪽에서는 또 같이 합류해서 이런 네오막시들과 헤겔 좌파들이 한쪽에서는 관념론 쪽에서, 또 한쪽에서는 막시즘 쪽에서 서로 이렇게 같이 접근하면서 이거를 변증법적으로, 특별히 이제 이런 텍스트와 컨텍스트, 그러니까 이런 이념이나 말이나 뭐 문서나 이런 것과 이 삶의 현실, 현장, 또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을 이제 변증법적으로 통합해 보려는 이런 노력들이 이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이제 사상이 아주 인본주의가 깊게 발전됐고, 또 깊은 변증법적인 이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세계적인 이런 학자들이, 이제 인문 사회과학자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과 실천에 관한 것, 또 관념과 또 이런 경험이나 물질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통합해 보려는 이런 노력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는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만, 특별히 한 사람, 마르쿠제를 68 운동, 68 혁명, 이게 프랑스의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에 3M이라고 해서 이제 막스, 그 다음에 마오, 마르쿠제, 이렇게 좌파 쪽에서는 말씀했는데, 그래서 이 마르쿠제에 대해서 1차원적 인간과 특별히 에로스와 문명, 이런 것들을, 이 1차원적 인간, 자본주의의 모순과 인간이 정말 단순한 물질에 소외된 아주 1차원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에 대해 살펴보았고, 에로스와 문명은 이제 전통적인 이런 프로이트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적인 이런 데서 인간의 본능이나 이런 물질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억압하고 소외하는데,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본능을 충족해도 문명과
이러한 그 인간다움의 삶이 그 더 발전하고 충족될 수 있다고 이렇게 봐가지고 여기서 성해방이 더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 좌파적인 복지라든지 또 이렇게 인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장하고 해서 이제 좌파들이 이제 그 유럽에 득세한 이제 이런 결과를 낳게 됐는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한계에 실패한 부분들을 지난 시간들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비판적 인본주의가 세 번째였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이렇게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이렇게 같이 이제 연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러한 사상들은 20세기 초부터 계속 되어야겠지만 이제 주요 사상이 된 것이 소위 구조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조주의는 한 사람이 어떤 개인이나 그 사람의 뭐 말이나 이렇게 그것으로서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과 이런 입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그런 컨텍스트 속에서 입체적으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이 그 규정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그 정체성이 규정되어지는 이제 이런 그 입체적인 사람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주의, 이 구조 틀마저도 깨버리려는 이제 이런 노력이 생겨났습니다. 이것도 또 인간을 이 자체가 억압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탈구조주의가 생겼고 그 중에 이제 해체주의가 이제 그 주요 사상이 됐다 그랬습니다. 데리다의 해체주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 그러니까 이 텍스트 쪽이죠. 이쪽에 인간의 이성, 관념론 쪽의 이성을 이거를 이제 이 구조주의적인 요소 중에서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해버렸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이게 그 말씀 올리고 나면 보니까 이제 그 인공지능이 그 신앙 강좌 밑에도 뭐 질문 뭐 이런 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이런 내용들이 이게 검증되어진 내용들이고 또 이런 가치가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는가 해갖고선 이제 객관적으로 좀 거기에 대한 검증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체주의의 이제 이 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인공지능이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저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이제 이 이성이 저도 물론 여기에 대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것이 흑백 논리를 극복한 것이고, 그 흑백 논리를 이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성을 이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컨텍스트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이제 유동적이고 또 발전하고 이제 이런 개념으로 되어졌지만은 사실 이 상황 컨텍스트에 따라서 이 텍스트가 움직인다는 건 결국 텍스트가 거의 이것이 제거됐다고 봐도 무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이제 이걸 말씀드렸는데 저는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게 로고스지만 이제 여기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로고스 이성을 말씀을 드렸고 근데 여기에 겹치는 하나님 말씀이 이것의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학계에서도 이제 해체주의 이유로는 그냥 상황 현실에 따라서 말씀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거기에 따라서 적용해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상황 컨텍스트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위험성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기초 또 이성에 대한 판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마비가 되고 사람의 감각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안타까움을 지적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갔냐면은 이제 이게 이성이 이렇게 마비가 되니까 철학의 인문학의 종말이 된 것입니다. 종말.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미 이제 여기서 이미 제가 실존주의 때 언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서양의 가장 아주
그 주류 그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로 볼 수가 있는데, 하이데거의 여기서는 실존주의에서는 그 종말적 실존에 대해서 하이데거를 살펴보았지만은, 엄격히 얘기하면 하이데거는 이런 그 실존주의자는 아닙니다. 이제 이런 실존적을 말씀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철학이 이제는 이제 이런 인문학이 다 이것이 쇠퇴하고 끝난다는 것을 일종의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1960년대, 70년대 이때부터도 이제는 인문학의 종말을 맞게 된 것을 선포를 한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이런 철학하지 않고 이제는 이런 기술, 문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이 이런 걸 다 대체한다고 본 거예요. 테크놀로지나 이런 게. 사실 지금 인공지능이나 데이터가 이 인공지능 이거 다 대체한 게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인간의 정말 그 철학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과 이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몰락되고 이제는 이 시대가 이제 바뀌어서 참 인간이라는 그 사람이라는 그 정의가 재정립이 되는 이런 포스트 휴먼 시대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가운데서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뭐냐면은 윤리만 남았어요. 윤리. 특별히 이제 1990년대 이후로 윤리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철학적인 사상이나 무슨 어떤 그 이론이나 이데올로기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윤리적으로 이것이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윤리적으로 이게 윤리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윤리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이나 이런 인문학이나 무슨 어떤 이런 이런 주장들은 이제는 이제 이런 것이 가고 윤리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1990년대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북미를 비롯해서 유럽의 이런 뭐 학교나 뭐 회사나 뭐 어디나 이게 다 프로페셔널 에틱스라고 해서 이런 그 직업 윤리 이런 것들을 다 강조하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윤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펴볼 것은 이 윤리가 이제 이것도 마저도 이렇게 위기를 겪고 이것이 이제 힘을 잃게 되는데, 지금 이 도덕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이 사회 윤리가 지금 없어진 이런 현실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제 이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먼저 여기 텍스트와 컨텍스트에서 특별히 상황, 여기서 이제 특히 70년대부터 60년대부터 이제 여기 비판적 인본주의가 생겨났을 때, 그때 이제 이게 남미에서 해방 신학이 아주 득세했습니다. 해방 신학이라는 것은 컨텍스트, 상황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성경 말씀에 이런 텍스트만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컨텍스트도 중요시 여기는 이제 이러한 것이 일어나서 해방 신학이 유럽에서 잘 받아들여졌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대해서 이 해방 신학이라는 것이 이게 상황 신학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윤리 문제도 이것이 어떤 법과 이런 말씀을 그냥 성경 있는 대로 문구대로 지키는 이런 법이나 이런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도 삶의 현실 속에서 이 삶의 상황에 따라서 바른 윤리가 되어야한다는 것을 이제 이걸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때 해방 신학 때 정부나 또 외세 정부의 압제 속에서 민중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막 죽어가고 이 극심한 포각 속에서 이제 신부가 총을 드는 이제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물론 총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만큼 그 상황 속에서 신부가 총을 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현실을 이제 이것을 사실은 옹호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신학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유명한 분으로 이 상황 신학에, 특히 해방 신학과 상황 신학에 저는 뭐 여러 분들이 있겠지만 당시에 좀 제일
그 유명했던 분이 이제 고재식 박사라고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 이제 한신대 총장도 하셨고 또 저희 집사람도 이 고재익 박사가 저희 집사람도 얼마나 귀여워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참 이분이 또 기골이 장대하고 참 성품이 굉장히 호탕한 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뭐 술 같은 것도 학생들하고 잘 먹고 막 윤리를 가지신 분이, 그리고 이제 뭐 학교 그 뭐죠 그런 식당 같은 데 와서 아줌마들한테 좀 해장할 수 있는 뭐 국 같은 것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소박하게 보이고 너무 인간적으로 보이니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재식 박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가르친 게 뭐냐면은 상황윤리입니다. 상황윤리. 예. 이 상황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가르치고 주장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그런 법, 규정, 율법 이렇게 문서화된 이런 텍스트보다는 삶의 현장 속에서 중요한 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안의 예를 이 해방신학에서는 윤리적인 것도 가장 예를 드는데, 그래서 이것이 그냥 사랑의 실천 이것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렇다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말씀이 없이 이 컨텍스트,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랑 실천하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인간의 의로, 죄성 있는 인간의 의로 이 사랑의 실천이 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참 사랑의 실천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의로 하려다가 결국 아무것도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이 사람을 너무 낭만적으로 본 거죠. 이 마르쿠제가 그랬듯이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분도 뭐 술을 좋아하고 그러지만은 이게 술을 먹고 사람이 이게 윤리적으로 바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윤리가 지켜지는 것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은 그 개인 윤리도 이게 좀 깨끗한 삶을, 이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되는데, 여기는 개인 윤리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술 먹고 뭐 그렇게 막 행동을 하시는 거죠. 개인 윤리보다는 이렇게 그 민중들의 집단, 민중의 이런 공동체 윤리, 이게 상황 윤리, 이런 사랑으로 되어지는, 이제 이것을 더욱 중요시했기 때문에 개인 윤리에 소홀히 해갖고 사람이 타락하거나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제대로 이제 짚어지지 못하고 굉장히 참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지금 이것은 제가 이렇게 또 이 상황 윤리를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 더군다나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 이제 해방 신학 쪽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일반 세상 속에서의 그 윤리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잘 지켜볼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도 이제 활동하는 분이지만은 이렇게 마이클 샌델이라는 그 하버드 대학 교수로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 참 유명하죠.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이제 이 책에서 요약되듯이 이 샌델이 이제 그 지난 세기 말에 90년대 이후에 2000년대를 통과하면서 이 사람의 그 영향이 상당히 크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 샌델의 의견은 뭐냐면은, 첫째는 이제 공리주의의 이제 한계와 이것을 찬성하지 않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자유주의로 그냥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다른 무슨 표현들이 있지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 두 가지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아주 쉬운 예를 들죠. 유명한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뭐 기차가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달려가는데, 선로에 이제 이쪽에는 5명의 인부가 있어요. 여기 5명의 인부가 있고, 여기는 이제 1명밖에 없습니다. 선로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기차가 막 달려가는데 스톱할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5명을 이 사람 여기 가면 5명이 죽잖아요. 지금 1명만 죽는 거고요. 5명이 죽는 건데. 그러니까 이 기차를 이쪽으로 틀어서 이 틀어 가지고선 이 1명이 죽는 게 하는 것이 이제 윤리적으로 낫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소위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의 기본적인 뭡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니까 산술적으로 5명이 사는 게 낫지 1명이 희생하고 이런 공리주의적인 요소인데, 그런데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한 90% 이상은 이 한 사람 쪽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예가 뭐냐면 이제 기차가 이렇게 뭐 또 막 달려가는데 이 앞에 5명의 이제 인부가 있어요. 여기 5명이에요. 5명의 인부가 있는데 기차에. 근데 이 위에 이제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 육교가 있어서 이 육교 위에 어떤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뚱뚱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밀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밀어서 이 사람을 떨어뜨리면, 여기를 꽉 떨어뜨리면은 이 사람이, 뚱뚱한 사람이 기차를 막아 갖고 5명을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리는 것이 윤리적으로 바른 일인가? 5명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똑같이 5명 살리고 1명이 희생당하지만은 이거는 또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리주의적으로 해서 설명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일부러 밀어서 떨어뜨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이제 여기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런 칸트의 전통적인 이 사람의 도덕론이나 이 사람의 윤리적인 것을 보면 사람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 밀어갖고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 사람의 존엄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칸트의 전통적인 생각에 의하면 이 사람을 미는 것은 윤리적으로 잘못되고 이건 해서는 안 될 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명을 살린다고 이 사람을 미는 것은 이제 이런 어떤 범죄적이고 윤리에 크게 위반되는 행위로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런 수단이라고 할 때 이제 과거 저도 젊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실망이 된 게 뭐냐면 누구 무슨 뭐 집사, 누구 뭐 어떤 전도사 써먹으라는 말은 저 굉장히 저는 이게 무슨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게 써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 사람 한 사람이 다 목적이 돼야지. 성도님들 중에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목적이 돼야지 그 사람을 이용하고 그 사람이 수단이 돼서 다른 교회를 더 성장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리주의적인 한계, 그런 물량적이고 산술적인 한계에 이런 더군다나 이 자본주의 속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돌이켜보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샌델은 이제 그가 주장하는 어떤 공동체주의인데, 예를 들면은 어떤 한 개인이 그 사람이 홀로 그 개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자유주의를 설명해야 되는데, 자유주의는 그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이 가치가 이렇게 다수를 위한다는 이런 가치 하지 말고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이 돼서 개인이 얼마든지 그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능력과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 인권이나 이걸 지켜주는 것이 이제 자유주의의 기본입니다. 특별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이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이거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해갖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이렇게 칸트의 이렇게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제 이런 내용이죠. 이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명이 죽더라도 이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준다는 것이 이제 자유주의의 이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사상입니다. 윤리적인 면에서. 그런데 이제 이
샌들이 이런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개인이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특출한 그 개인으로서 이 사람이 이제 성공을 했다 봐요. 그럼 이 개인이 아니라 이 사람 사회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 이 사회 관계성 속에서 되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이 개인을 그 개인으로 따로 떨어뜨려서 봐서는 안 되고 이런 사회 관계성 속에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노력하고 받들어주고 사회에서 이런 영향력 속에서 이 개인이 성장하고 이 사람이 성공한 것이지 이 사람 개인의 것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이것이 이제 이미 공리주의하고 공리주의랍니다. 지난 세기 후반에 유행했던 이런 구조주의와도 관련이 큰 거죠. 여기 구조주의 여기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그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이 판명되어지는 이 정체성이 발견되어지는 이런 연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이라는 것은 이런 사회적인 이런 연관성에 되어졌기 때문에 이 개인의 자유주의를 이거를 무조건 신봉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벌주의 같은 것도 이 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 좋은 학벌을 갖고 있고 자신이 성공했으면 이거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사회적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개인의 그 권리나 자신이 원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이 사회적인 관계, 이 공동체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무슨 한국식으로 예를 들면 한국의 아파트에 무슨 일들을 해결하고 윤리적으로 해결할 때 어떤 개인이나 또 아니면 공리주의로 어떤 다수의 의견으로 아니면은 개인의 무슨 이런 걸로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반상회 같은 걸 통해서 다 모여서 같이 이 공동체 쪽에서 도달된 합의에 의해 갖고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지 않고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의 이러한 합의와 발전과 이런 윤리의 이런 생성되는 이런 컨텍스트를 여기서 굉장히 상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윤리가 됐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샌델은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이런 윤리적인 데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아직 이제 하버드 대학에 아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바로 해야 될 문제들을 이제 계속 지금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는 여기서부터 모순을 계속 인간 수혜를 낳아도 계속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적 인본주의에서도 이렇게 좌파들이나 이런 인권 복지가 됐지만은 사실 유럽에서는 이 돈에 사실은 주류 사람들이 다 여기에 그냥 넘어져 버리고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제3세계나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기득권을 누리는 대로 유럽이 가버린 거예요. 돈 맛을 안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해체주의를 지나서 철학의 종말, 포스트휴먼 이래도 기술, 과학과 물질과 이런 무자비한 이런 자본주의 경쟁과 이런 속에서 사실은 이러한 샌델의 이런 이상적인 것이 형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공동체를 잃은 사회예요, 지금은요. 이것이 대표적인 예로 지금 이렇게 지금 사회는 인공지능이 발달돼 갖고선 알고리즘이 있고요. 플랫폼 같은 게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개인의 이렇게 프래그먼트되죠. 단편화된 사람들로 지금 만들어지는 사회입니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내가 원하고 소속하고 이런 것들만 그냥 그 안에 사람을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다르거나 다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런
거기에 인터랙션이 없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사람은 이게 자기 환상에 빠지고 자기 좋아하는데 함몰되다 보면은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이제 이것이 이제 알고리즘의 참으로 안타까운 문제고, 이제 이 사회적 고립을 만드는 이제 이것입니다. 플랫폼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어떤 플랫폼과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우선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개인적인 이제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단편화되고 프래그먼트된 것은 뭡니까? 이제 소위 이제 다 개인주의가 지나쳐서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과의 연결성, 그러니까 뭐 그 저희 시대만 해도 같이 모여서 뭐 무슨 뭡니까, 젊은이들이 뭐 술도 먹고 뭐 같이 이렇게 단체적인 뭐를 공통적인 것을 즐거워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뭐죠? 그냥 뭐 쇼츠, 아주 그 뭐죠? 유튜브나 영화나 긴 것도 안 좋아해요. 쇼츠 이런 거 보고 개인의 이렇게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아주 즉흥적인, 아주 이렇게 개인의 만족과 위안을 위해 사는 이런 아주 단편적인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샌들이 말하는 어떤 공동체적인 이런 이상들은 이제 다 물러가고, 이제 이것을 이제 이 전체를 이런 물질 권력과 이런 배후의 세력들이 이것을 다 독점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인간의 윤리나 이러한 부분들은 참으로 이제는 이것이 서로,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 이것이 없어지고 개인이 파편화가 돼서 이제 윤리마저도 이제는 참으로 이렇게 한계에 이르게 되는 이제 이러한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 자체에 이르다 보니까 인간 자체가 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혼이 팔려 나가는 것입니다. 상품으로. 인간의 가치가 약해서, 이게 계시록 말씀처럼 이제 이런 푸스케를 살고 파는 현실이 되었고, 잉여인간, 인간에 대한 존엄성, 가치들이, 이 가치들이 이제는 이것이 다 무너지는 현실이 됐습니다. 인본주의 자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지난 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이런 비판적 인본주의나 또 이런 구조주의, 해치주의, 또 이렇게 윤리, 이때까지는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케어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무슨 사회 불이익을 당하면 시민단체, 사회단체, 또 가난하거나 어려우면은 이제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인간성이 그래도 있었던 사회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속하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것이 이제는 이런 아주 이 비인간적이고 이 물질적인, 또 이 자본주의의 또 이런 그런 권력의 아주 무자비한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고, 양심도 파괴되고, 이제 이러한 현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오픈 AI 같은 데가 있죠. 이거는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인류에게 이게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시작은 했지만, 이것이 상업적인 것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이게 잘못된 일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참 거부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소외되고 여기서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인데, 양심 있는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는 현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배후에는 참으로 인간의 탐욕과 인간을 해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그 배후에 가득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이렇게 물질 문명 속에서, 인간의 탐욕 속에서 이렇게 양심 있는 사람들이 설 수 없는 이런 현실이 됐습니다. 인공지능 개발도 지금 마찬가지죠. 이런 데서도 양심이 있고 제대로 된 과학자들은 이거 걱정하는 부분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윤리적인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샌델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 활동하지만은 이것은 지난 세기의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간의 데이터가 더 중요해요. 데이터가 더 중요하고,
인공지능이 이제 오히려 더 사람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이런 사회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희들은 이렇게 소수라도 인간적으로 남는 이런 인본주의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주님 안에서 거듭난 주님 오셔서 이 모든 걸 심판하실 텐데 여기서 참다운 인간됨의 요소들을 우리 인간주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거듭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거듭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이렇게 서로 이런 공동체적인 요소들, 또 서로 사랑하고 인간에 대한 책임, 양심, 이러한 정말 이러한 쓸려간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람의 생명을 나누는 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비록 이제는 이런 양적인 부분들, 이런 공리주의적인 그런 면에서는 전혀 가치가 없더라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서로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인간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실천하는 이러한 과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낮에 속한 삶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이런 사랑과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실천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셔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들 간에 정말 참다운 그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세상에 아무렇게 가더라도 극히 소수라도 남은 자들이 주님의 생명을 실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고, 이렇게 세상에 휩쓸려가고 이런 데 속지 않는 영 분별을 가지시는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혼이 하나님의 위로로, 성령님의 위로로, 또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